나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내 지친 그리움으로 널 만나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난 너를 찾아 떠나갈 거야. 가수 김건모가 부른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노랫말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열렸던 경기, 첫 야간 경기가 열렸었는데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모두가 다 비에 젖고 경기도 젖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패배가 주는 여운으로 인해 노래처럼 잠 못 드는 밤 보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현재 11경기 6승 1무 4패, 선두 안양이 한 경기 덜 치렀음에도 2점 차이까지 벌어진 상황. 최대 5점까지 벌어질 수 있고 그 사이 다른 경쟁팀들도 턱 밑까지 쫓아온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수원에게 불어닥친 N번째 위기. 왜 이런 위기는 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걸까요? 정말로 팬 여러분들께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아쉽고 답답한 마음이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드리고자 오늘도 저희 골다방 크루가 팟캐스트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다방 크루입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네, 오늘 밤도 팟캐스트 찾아와 주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주 사는 개랑 최영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대의 고독한 미식가가 아니라 고독한 독설가입니다. 건어스님 오셨고요. 또 지금 브라이언님이 이탈리아 출장을 가셨는데 그거를 또 이제 채워주시려고 훌륭한 분석가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축구 분석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청주 사시는 최강윤님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저희가 오랜만에 총 출동해서 지난번에 경기장에 모였잖아요. 네네. 네, 너무 아쉬웠어요. 예, 저는 강윤님 이제 팟캐스트 하고 인스타로만 연락을 했었는데 토요일날 실제로 뵈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뭐 브라이언이나 뭐 은별양, 하늘이 우리 다 같은 크루들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경기 빼고 다 좋았습니다. 경기 빼고. 다 좋았는데 마지막이 좀 안 좋았죠. 마지막에 안 좋았죠. 강윤님도 또 오랜만에 만났고요. 저도. 네, 저도 원래 작년에는 지미스님이 계속 나가시고 제가 이제 얼굴 뵈러 가야 되는데 생업 때문에 바빠서 못 가다가 그렇죠. 예. 올해는 바뀌어가지고 또 제가 열심히 경기를 쫓아다니는데 지미스님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지미스님도 뵙고 또 저도 이 내적 친밀감이 상당했던 건어스님을 실제로 뵈서 너무나 반갑고 좋았습니다. 뭐랄까 든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거의 이제 브라이언이나 저 거의 2명, 뭐 은별이까지 해봤자 뭐 2-3명 이렇게 영상을 찍고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좀 다 같이 모이는 그런 기회가 많다 보니까 거의 뭐 소모임 된 느낌도 들더라고요. 일단 강윤님이 한 덩치 하시니까 한 3인분 해주셔가지고 너무 또 맞아요. 든든하더라고요. 꽉 차 보이고. 예. 그래서 제가 2인분 한다고 말하려고 그랬더니 3인분이라고 해주시니까 4X라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그 브라이언이 그러는데 어떤 분께서 저희 소모임 어떻게 가입하는 거냐고 물어보셨더라고요. 뭐 저희 일단 소모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 찍는 그냥 그룹이고요. 저희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경기 할 말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경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요일 경기 연속이 드디어 끝나고 첫 토요일 경기, 게다가 첫 야간 경기였습니다.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천안을 빅버드로 불러들여 경기를 치렀는데요. 결과는 아시겠지만 0-1 패배. 경기 내내 정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를 다 맞아가면서 응원했던 팬들에게 이게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저희 모두 다 다녀왔는데 각자 짧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재수가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지난 성남전도 그랬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열심히 밀어붙였는데 결국엔 골을 넣지 못했거든요. 결정적인 찬스가 그렇죠. 막히기도 하고 날려먹기도 하고 뭐 이러면 사실 이길 확률보다 로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반전에 전술적 변화를 가져간 거는 꽤 좋게 봤습니다만 골을 넣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윤님도 경기 같이 다녀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말로 딸깍이라고 하죠. 아. 역습 딸깍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예. 골 결정력, 심판 판정, 세트피스 우리의 설레발, 이 삼위일체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분석으로 짚어주셨는데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딸깍이 무슨 뜻인가요? 참 자주 쓰시던데. 쉽게 설명을 하면 어렵게 뭔가를 조합해가지고 네네. 뭐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클릭 한번 딸깍하면 기술이 나가는 그런 상황. 아, 네, 그래서 딸깍 쉽게 한다. 예. 그러네. 딸깍 하나에 망했네. 네. 예. 이날 좀 체크 포인트를 좀 살펴볼 건데, 전반전의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데 싶었거든요. 이 부분, 강윤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천안이 선수 비후 역습을 준비할 게 이제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에 어쨌든 리그 저 순위도 누구나 있고, 예상을 했었을 테니까.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수원이 좌우 풀백이 많이 전진하면서 사이드를 넓게 가져온 덕분에 우리가 확실하게 두드리는 경기 양상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아쉬운 거는 우측에서 김주천 선수를 활용한 공격이 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허위로 돌아간 것, 그리고 또 왼쪽에서는 손소경 선수를 중심으로 벌려주는 플레이를 했는데 그 만들어진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소득 없이 맞췄던 게 너무나 아쉬운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전반전에 저희가 그랬잖아요. 한 골 못 넣고 끝나서 이거 좀 불안하다. 그쵸. 그런 말을 했는데 또 결과도 그렇게 이어져서 좀 아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건너스님도 전반전 경기력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예, 많이 했죠. 일단 저도 강현님이랑 의견이 비슷한데 천안이 약팀이고 이제 빅버드다 보니까 상대가 내려앉을 거라는 건 자명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거를 수원이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지난 경기에서의 돌격 중앙 앞으로에 비해서는 이제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많이 나왔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다만 맞아요. 이제 크로스가 오른쪽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점과 이제 크로스의 형태가 다양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수많은 코너킥과 세트피스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골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이켜보자면. 다시 돌아보니. 네. 그러니까 과정은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후반전에 이제 실점을 했는데 이제 이 실점 하나로 경기가 완전히 결과를 빼앗겨 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천안전을 대비해서 팟캐스트에서 이제 건어스님도 그랬고 이제 브라이언님도 이게 전반전에 승부를 봐야 된다. 무조건 전반에 넣고 그 후반에 들어가야지 승산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야, 뭐 이 정도면은 저기 뭐 돗자리 깔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저는 저희 팟캐스트를 진짜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전반전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후반전이랑 경기력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골을 이제 실점하기 전도 사실 후반전에는 초반에 약간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었는데 골 장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종성 선수가 전반전에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도 맞습니다. 그래요. 저도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추남이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후반에 그 패스미스 한 번이 결국에는 실점으로 이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네. 이 장면에서 이상민 선수의 판단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랬나요? 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 이상민 선수가 중앙으로 압박을 들어오면서 그 천안의 제가 선수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선수가 못다 선수한테 패스를 주고 측면으로 돌아 뛰거든요. 근데 이상민 맞아요. 선수가 예, 맞아요. 중앙으로 압박을 들어갔다가 실패를 하니까 측면 공간을 그냥 완전히 내줬어요. 그래서 열려져 버렸죠. 네, 그냥.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백동규 선수가 측면으로 커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상민 선수하고 이정성 선수가 백동규 선수가 빠진 그 공간을 커버를 하러 들어가고 있었는데 커버가 늦었습니다. 그 맞습니다. 공이 사실은 못다 선수한테 가기 전에 충분히 커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버가 늦었기 때문에 골이 들어갔고 근데 저는 이제 수원이 전체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전방에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을 짠 것 같은데
이게 뚫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후반전 실점 상황에 대해서는 강유님도 그럼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그 천안전 경기 영상 브이로그 영상에도 네. 그 장면이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전반전에 우리 좌측 뒷공간으로 공이 연결됐을 때 이상민 선수가 재빠르게 뛰어들어가서 커버를 하고 우리 모두가 칭찬을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좌측면이 뚫린 건데 후반전에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먹혔던 게 결국에는 전반에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그 조금 더 전진할 수밖에 없었고 공격적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에 빨리 네네. 선제골 넣어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처럼 후반전에는 커버가 바로 되는 장면이 나오기 어려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건호스님 말씀에 이어서 역습은 허용했지만 상대방 땅볼 크로스가 우리가 막 물밀듯이 밀려들어서 갑작스럽게 연결된 게 아니라 맞아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도 크로스가 연결됐는데 박스에 4명 정도 있는데 그 모타 선수 한 명한테 허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집중력을 놓친 그 타이밍에 너무 아쉽게 먹혔다. 그거를 결국엔 다시 이겨내지 못하는 좀 뭐랄까 힘이 좀 부족하다. 이런 두 가지가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뼈아팠던 실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요. 뭐 두 분 말씀하신 것 토대로 보면 이종성 선수의 패스 미스가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 패스 미스에 대해서 좀 강하게 개인적으로 질타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중원 미드필더에서 당연히 빌드업 미스는 나오면 안 되겠지만 이게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뭐 카즈키도 미스 낸 적도 있고요. 이종성 선수도 뭐 빌드업 미스 낸 거 부분 꽤 있고요. 근데 이제 미스가 나서 저희가 역습을 맞았을 때 두 분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이게 골까지 먹을 만한 장면이었나?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고 또 첫 번째 커버가 실패했으면 두 번째 커버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안 맞아서 뼈아프게 실점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 그 지미스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패스 미스라는 선수에 대한 질책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그렇죠. 우리 선수들은 아무런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실수 이후에 팀으로서 어떻게 대응했냐에 더 주목을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성할 점을 찾아야지 어떤 선수 한 명 개인의 미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선수 하나에 대한 질타밖에 되지 않고 그 선수는 그렇죠. 네. 자신감이 없고 시도를 못하는 상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건너스님이나 지미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우리가 팀으로서 대처가 아쉬웠다. 이걸 좀 더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팀으로서 실점한 부분이라고 저희 팟캐스트에서 언급하고 싶고요. 이날 세트피스 찬스가 정말 많았어요. 특히나 코너킥 찬스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많았는데 결국에는 한 골도 못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공식 기록을 찾아봤는데 코너킥만 11번이더라고요. 이날 경기. 네, 네, 맞습니다. 11번인데 파울로 인한 세트피스까지 하면 더 많았겠죠? 그런데 이게 크로스가 슛까지 연결돼서 골키퍼가 세이브한 게 과연 몇 개가 있었냐? 제가 기억을 해보는데 한두 개가 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위협적이지 못했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세트피스 이제 공업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세트피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는 킥의 정확도거든요. 근데 뭐 아무리 비가 온 날씨라고 하지만 킥이 너무 부정확했기 때문에 뭐 전혀 그런 게 위협적이지 보였어요. 네.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기재 선수가 참 그리웠습니다. 맞아, 유난히 프리키커나 코너키커가 좀 아쉬운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감정적으로 올라와서 열심히 준비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지미스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안전에서 수원이 얻은 프리킥이 총 14개, 그 중에 코너킥이 11개입니다. 저희는 뭐 전술적인 부분을 아무리 본다고 해도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런 걸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없어서 최대한 찾아보는 게 기록적인 부분을 보고 그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번 시즌 천안전까지 수원이 얻어낸 코너킥이 총 68개더라고요. 와, 11경기 해서 68개면 네. 그래서 K2에서 가장 많은 코너킥을 얻어낸 팀도 수원이고요. 그런데 몰랐네요, 또. 예. 득점은 리그에서 코너킥으로 득점은 단 2골입니다. 안산전에 한호강 선수가 백어택처럼 뒤에서 튀어나와서 헤딩했던 것과 예, 맞아요. 예, 우리가 같이 봤던 전남전에 김현 선수가 돌려서 멋있게 헤딩했던 장면. 맞다. 예. 뭐 그 두 장면 참 좋았는데 어쨌든 68개 시도에서 2골 성공했다. 야, 이거 확률이 엄청 떨어지는데. 그렇죠. 기록에서 증명하듯이 이 세트피스의 아쉬움이 어제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시즌을 통틀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너킥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공격적으로 운영한다는 지표이기도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면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찬스를 얻어내는데 단 2골에 그쳤다는 게 참 세밀하지 못한 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찬스가 많았는데 그러면 결과를 못 만들어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 세트피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외국에서 그 영어식 표현을 보니까 세트피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세밀함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좋은 네. 예를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뭐 군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번 시즌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코너킥으로 총 16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근데 이게 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기록 타이이자 아스날 클럽 통산 최다 기록이래요. 한 시즌에 한 16골 시즌에. 예. 네, 코너킥 득점이.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고 있고 이게 뭐 사람 한 명이 그 어떤 개인의 의견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영상에서 나온 장면이 세트피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우리 수원 공식 유튜브에서 세트피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했다는 거는 그 구성원 내부에서 어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쓰였다는 건데 아스날을 보면 자신감은 결과로 증명하면 자연스럽게 주목도가 간다. 우리의 그 선수 출신인 다 아는 코치님이 세트피스 전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네.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떤 킥을 해서 누구에게 전달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세트피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짧았다 길었다 목적성이 좀 없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코너킥을 할 때. 아, 이게 진짜 아쉽네요. 이게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오래 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 득점을 해주면은 그 경기나 아니면 전체 시즌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스날로 비교해 주셔서 뭐 느낌이 오지만, 이 코너킥으로만 16골을 넣어준다는 거 굉장한 겁니다. 뭐 물론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수원도 센터백들이 간간히 올라가서 이제 득점해주거나 그런 부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공격수가 아닌 선수들, 그러니까 주 득점원이 아닌 선수들이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해주면 공격수들의 부담도 좀 덜어주고 공격 루트 또 득점에 대한 분산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수원은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뭐 앞서서 저희 그 담당하시는 코치님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노력은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른 결과로도 좀 증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그날 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정말 내리는 것도 진짜 폭우 수준 그 정도로 많이 내렸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경기를 못 풀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을까요? 비는 양쪽 모두에게 똑같이 영향을 주지만 상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한테 좀 더 불편하게 작용한 거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역꾸역 상대방의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은 어떻게 투입이 됐는데 네. 비 때문에 이제 세밀한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게 좋은 슛으로도 연결되지 않아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박스 안으로는 어쨌든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공이 들어가는데 네네네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 슛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뭐 건어스님도 이 비가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 뭐 저도 비슷한데요. 비는 사실 뭐 상대 팀도 그렇고 우리 팀도 그렇고 모두 마찬가지인데 근데 좀 아기자기한 패스 축구를 하는 팀한테 더 독이긴 하죠. 비가 내리는 게. 근데 이제 성남전에도 비가 왔었는데도 심플하게 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해서 졌고 그러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도 그쵸.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홈이니까 이제 심플하게 오히려 내려앉은 축구가 아닌 공격적인 축구를 하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비가 와도 우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한 대처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플랜 A는 실패했는데 플랜 A라고 하면은 이제 수원식의 그 세밀한 만드는 축구, 염기훈식의 축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말고 비도 오고 했으니 더 심플하게 공격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직선적이고 다이렉트한 공격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커너스님부터 뭐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난번 팟캐스트 때 K리그2에서 이긴 팀들의 점유율이 대부분 밀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원이 라인을 올려서 돌격 앞으로 했을 때보다 라인을 내려서 역습을 구사했을 때가 경기력이나 결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수원의 선수 퀄리티가 뭐 2부에서는 탑급이다 보니까 염기훈 감독님이 라인을 올려서 K 티키타카를 구사하고 싶으신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전남전도 그렇고 안양전에는 잘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홈에서는 본인의 선방 축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경기력이 엉망진창이라도 이기면 장땡인데 뭔가 이제 과정과 결과를 다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홈에서의 이런 경기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한 욕심이 반영된 결과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뭐 어떻게 보시나요, 강유님도? 저는 좀 전에 지미스님이 말씀하신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덧붙이자면, 지난 성남전과 더불어서 주말에 비가 예보가 이미 되었다는데 거기에 대처가 안 됐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남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쌓았잖아요. 비 오는 네. 날 만드는 축구를 할 경우 오히려 리스크가 어려웠다. 크다, 어렵다. 네. 근데 그 데이터를 쌓고 또 토요일 날 저녁에 비가 올 게 이미 예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준비했다는 점이 너무나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점은. 이게 천안을 너무 뭐랄까 얕잡아 봤을까요? 그 학습이 돼 있었는데도 심지어 같은 그런 컨디션이었는데도 동일하게 나왔다. 약팀으로 평가받는 그런 팀들도 다 좁게 공간 죽여가면서 수비하면은 수원에게 그게 지금 다 먹히고 있거든요. 좁게 서는 그 상대 수비 공간에 대한 공략, 이것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중앙에서 밀집해서 수비하는 상대를 공략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이드 플레이를 활용하거나 중거리 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왕도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사이드 플레이는 나름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팀 플레이가 아닌 개인 능력에 의한 시도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사이드 플레이어 한 명에게 맡겨버리는. 앞서서 이제 건너스님이 이것도 말씀하셨지만 코르스가 단조로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사이드 맞아요. 플레이를 활용하지 않는 예. 게. 이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풀백 선수들을 그만큼 올렸으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해서 엔드라인까지 파고드는 플레이가 나와야지 중앙이 더 흔들어지잖아요. 우리가 그 수비가 엔드라인까지 좀 타고, 깨지죠. 예. 그렇죠. 공간이 엔드라인까지 깨져. 타고 예. 가면서 해야지 딸려 나온 선수가 생기고 몸이 한쪽으로 더 확실하게 쏠리면서 뒷공간으로 넘어갔을 때 뭔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풀백이 올라가지 않고 윙어가 킥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안으로 파고드는 선택, 이것만 반복됐던 게 참 아쉬웠고, 또 이제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팟캐스트 녹음할 때마다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중거리 슛을 굉장히 적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유난히 킥이 없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카즈키 선수도 있고 이종성 선수도 있는데, 특히나 카즈키 선수한테는 킥을 할 수 있는 오픈 찬스가 그래도 좀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네네. 때마다 크로스를 활용하기만 했지 직접 슛을 차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코칭 스태프의 주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선수가 나왔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비 오는 날은 변수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효슛을 만들어서 정면으로 가더라도 네. 튀겨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걸 만들었어야 그쵸, 되는데 예. 그게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게 좀 아쉬웠어요. 건너스님도 비슷한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좁은 수비 공간 어떻게 공략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공격진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수비수가 되었든지 미들진이 되었든지 순간적인 침투가 이루어져서 상대의 마크맨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원의 공격진 3명을 보면요, 김현 선수 라인에 3명이 동시에 서 있거든요. 그냥 그 라인에 같이 저도 머물러 봤어요. 있어요. 셋이 그대로 서 네, 있더라고.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좁히면 그 오밀조밀한 공간에서 뭐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이 전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제한적이죠. 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좌우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한쪽 측면으로 갔다가 막히면은 중앙으로 나왔다가 길게 롱패스 반대로 가는 패스가 나와야 되는데, 뭐 이게 비 오는 상황이라 가정하더라도 이런 패스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쇼패스로 반대쪽으로 가면 이미 상대방은 또 다 반대로 쏠려 있어요. 준비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수비수들이 그냥 좁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대로. 예. 블록 형성에서 그대로.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전혀 측면으로 가도 위협적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희가 그 윙 중에 1대1 개인 능력이 되는 윙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팀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건데, 1대1 능력이 되는 그 윙어들을 인버티드로 배치를 한 다음에 제발 좀 측면에서 공을 받아라. 안쪽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래서 측면에서 공을 받고 나서 윙백이 오버래핑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던지, 아니면 공격형 미들과 2대1을 받고 돌파를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중앙에 있고 윙백이 올라갈랑 말랑 하니까
이게 저는 계속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측면으로 좀 위치를 조정해 주는 게 어떨까 싶고, 이제 그래야지 수비수가 5명이 서더라도 그 사이사이 공간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좀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 건너스님이 말씀하신 거는 윙어들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받지 말고 사이드로 찢어서 받은 다음에 안으로 공격 시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음. 뭐 강윤님이나 이제 지미스님도 해외 축구를 보시니까 이해가 가시겠지만, 지금 수원처럼 양 윙어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전술을 쓰는 팀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맞습니다. 예. 네. 아스널도 마찬가지고 리버풀도 마찬가지거든요. 윙어들이 최대한 측면에 붙어서 공을 받고 이제 1대1을 시도를 하는데, 그 중앙에 모아놓고 순간적인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을 거기서 이제 쇼패스를 받고 하라고 하니, 이게 과연 스피드가 죽죠. 예, 선수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플레이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저는. 네, 거기에다가 저도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네, 네.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등장하고 맨시티가 성적을 내면서 그 주목을 받은 전술이 이제 뭐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전술을 그렇죠. 쓰고 네, 있잖아요. 네. 이제 이 아이솔레이션이 농구에서 온 용어인데, 팀 플레이로 선수 한 명에게 1대1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선수가 개인기로 그 한 명을 이겨내고 변수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농구에서는 드리블이 좋은 카이리 어빙 같은 선수에게 아이솔레이션을 맡기는 거죠. 혼자 해결하라고. 뭐 시티로 보면은 요즘 보면은 폼이 좋은 필포든 선수, 필포든. 네. 네, 혹은 잭글리시 선수, 이런 선수들이 완전 사이드에서 수비수와 1대1로 맞닥뜨릴 수 있도록 전술적으로 준비를 해서 선수가 1대1이 됐을 때 거기서 해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뭐 아스날로 얘기하면 사카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역할을 맡고 있죠. 이런 변형 3백에다가 윙플레이를 사용하는 전술을 하려면 결국에는 건너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우리가 돌파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상민도 있고 전진우도 발재간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김주찬도 저돌적이고, 저는 다 우리 선수들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뭐 저도 그 그렇습니다. 네. 과정을 전술적으로 못 만들어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전술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한쪽 사이드에서 저 과적, 오밀조밀하게 그 뭐랄까요, 밀집도를 높여놓은 다음에 공 전환을 그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전환을 해서 1대1을 시도하게 하는 그런 전술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저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저도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밀집 수비 깨려면 사이드에서 사이드 그 전환이 계속 정말 빨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사이드에서 올리려고 했는데 막히면 중원에 주고, 중원에서 다시 반대 사이드로 쇼패스 주고, 이 과정이 있으니 상대 수비수들 다 기다려. 또 크로스 올라가는 타이밍이나 크로스 그 구질도 좀 높다고 생각해요. 전 채공 시간이.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들 올 테면 와, 헤딩하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개선이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모든 만나는 팀들이 다 이렇게 좁게 수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두드리다가 못 넣고 다시 역습 맞아서 질질 끌려다니고, 이런 경기가 계속 반복될까봐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이 해법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이에 대한 대처 빨리 하셔서 좀 이런 경기는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맨날 이렇게 밀다가 두들겨 맞고 이게 뭐지? 이런 식의 경기는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력에 대한 비판도 저희가 지금 해봤는데 이 부분도 꼭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온 우주가 우리를 억까하는가 싶습니다. 주심 판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전 상대방 핸드볼 아니었나 싶거든요. 강유님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우리의 경기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피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좀 용납하기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럼요. 네. 네, 저희가 관중석에서도 보였고 중계 장면에도 정확하게 잡힌 그 핸드볼 파울 장면이 있었는데, 네. 최소 VAR 정도는 확인해 봐야 할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두 장면에 대해서 VAR실에서 아무런 시그널이 없었다는 게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건너스님도 요 주심 판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대체적으로 2부 리그 심판진들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해요. 뭐 300에 나오는 무슨 크세르크 세스도 아니고, 예? 나는 관대하다. 네, 나는 관대하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웬만한 장면들은 다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카드도 거의 안 나와요. 저희 이번 경기에서 경고가 한 장도 안 나왔습니다. 양 팀을 통틀어서. 그것도 믿기 어려운 네,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심판이 경기를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경기를 볼 때마다.
그리고 네. 이제 항상 논란의 장면이 나오고 그 피해를 하필이면 수원이 가장 많이 봤죠. 핸드볼 상황도 보면은 이게 그 제가 부천 경기를 보다 보니까 부천이랑 전남전 경기인데도 핸드볼 상황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근데 아, 그래요? 네, 네. 나왔어요. 거기는 온필드 리뷰를 해가지고 심판이 페널티를 불어줍니다. 부천 홈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저희는 안 불었죠. 그러니까 심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일관성이 없어요. 선수들은 도발을 하고 심판은 나몰라라 하고. 예, 진짜 전 우주가 저희를 억까하는 게 아닌가 진짜로. 예, 그런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요거 관련해서 제가 또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올해 3월 23일자 스포티비 뉴스에서 네. 이번 시즌 개막 3라운드까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특별 보도를 한 게 있는데 네네. 3라운드까지 그 K리그의 비디오 판독실에 피파의 교육 과정을 제대로 수료하지 못한 미승인자들이 포함된 경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아, 맞아요.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저도. 네네네. 네. 미승인자가 투입된 경기가 6경기 정도 되고 그 중에는 우리와 이랜드의 경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 이제 그게 이후 지금까지는 또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는 후속 보도가 없어갖고 잘 알지 못하지만 네. 일단 이것만 이 보도만 봐서라도 저희가 보더라도, 네. 어떤 이런 신뢰를 잃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와, 이거 진짜 그 2부 리그는 특히나 카메라 대수가 1부 리그 비해서 적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아니 근데 폰카로도 핸드폰으로 찍힌 장면을 못 찍히죠. 본다는 것도 이것도 네. 참 거시기 하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경기이기 때문에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 경기를 떠나서 리그 인기는 날로 높아져 가고 이미 유럽 리그들을 통해서 팬들의 눈높이는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운영으로 하면은 뭐 팬들이 심판 판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이 경기에 대해서 흥미가 가장 떨어지는 게 판정이 부정확하다라고 느낄 때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를 편하게 즐길 수가 없어집니다. 다르게 뭐 많이 쓰겠지만 프로축구팀 가입 비용으로 프로축구협회에 낸 게 한 팀이 40억을 내고 들어와요. 그럼 적은 금액이 나온 게 아니고 또 그쵸. 프로축구이기 때문에 스폰서 비용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이 VAR이 도입이 됐으면 교육을 하고 잘 쓰는데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좀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답답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짚고 싶은 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명백한 오심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렇죠. 아마 구단에서도 똑같이 인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거 뭐 어느 팀을 편들어주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 부패와 울산의 경기에서 오심이라고 판단은 안 나왔지만 애매한 상황에 대한 얘기가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마지막에 그 핸들 장면, 핸드볼 네. 파울. 그래서 PK로 인해서 경기가 갈렸는데 이제 이게 맞다 적다를 떠나서 그 부패에서는 그 구단이 이거는 오심이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제 입장문도 준비하고 그래서 구단에 항의 서한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구단은 지금 몇 경기째 좀 피해를 보는 느낌이 있는데 대처를 안 하는 건지 가만히 있는 건지 좀 이런 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해야 좀 저쪽에서도 움찔하고 이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철퇴 맞죠. 누구한테 맞습니까? 예? 아니 또 뭐 심판에 존중하지 않는다, 심판의 권위를 무시한다 해서 뭐 철퇴나 때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어쨌든 이건, 뭐 예, 심판의 판정도 아쉽긴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판정이 무색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야 되는데 뭐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뭐 저희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그래서 심판 판정이 뭐 심판이 억까를 하든지 뭐 하든지 다음 경기부터는 그냥 조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네. 두들겨 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것도 기분 탓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EPL 보다 보면 우리가 응원하는 팀 자주 마이크 딘 주심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집어넣은 블랙리스트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심판 저희 한국에. 유난히 자주 걸리는 것 같아. 이날 경기도 있어요, 누구? 예? 그렇죠. 이게, 네, 뭐 예, 함부로 뭐 이제 뭐 거론할 네. 수는 없지만, 네. 네, 있어요. 예. 네네네. 그래서 참 아쉽다. 아쉽고 왜 항상 우리 경기에 걸리는가? 운도 없다. 억까당한다. 네, 이런 부분 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종성 선수가 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날 활약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는 가을의 남자 추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네. 이제 후반전에는 실점의 빌미가 된 패스 미스가 있었고 좀 아쉬웠던 경기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사실 후반전에는 누구 하나 잘했다라고 얘기할 만한 경기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전체적으로 후반 밸런스가, 합쳐서는 그냥 무난무난 김무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이종성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6번에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에 더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사실 6번 롤이라기보다는 8번 롤에 더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조금 보니까 더 전진 배치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재호 선수가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재호 선수가 거의 안 보였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종성 선수가 올라가니까 유재호 선수가 뒤를 받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선수한테 제대로 된 롤이 부여된 게 맞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강유님도 이종성 선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축구를 보는 성향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들이 다 미드필더예요. 제가 과거에 정말 좋아했던 이제 김진우 선수나 그 김진우 선수를 뒤를 이었던 박현범 선수, 그런 선수들의 향기가 나는 선수가 이종성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종성 선수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건너스님 말대로 전반전에는 이 선수의 최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킥과 좌우 전환 뿌려주는 패스들이 아주 돋보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의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이 염기훈 감독 축구에서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사용하지 않는 축구를 구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놓고 안정적인 걸 가져가기보다는 미드필더들을 많이 올려서 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종성 선수가 상대 수비 사이로 들어가는 위치에 서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선수의 장점인 시야를 활용한 어떤 킥 같은 게 묻힐 수밖에 없어서 선수를 쓰는 방법을 감독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선수의 능력치는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안양이 한 경기 덜 치러서 2점 차입니다. 만약 한 경기까지 더 이겨버리면 5점 차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쫓아가는 입장이 되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또 조급하게 경기력으로 나타날까봐 걱정되거든요. 앞으로 남은 리그 일정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적어도 K2에서 현재까지 최고 강팀은 안양인 듯 해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좀 쭉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강팀의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꾸준한 경기력과 어떻게든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이 강팀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적어도 K2 리그 내에서는 안양이 그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수원은 그 두 점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저 들쭉날쭉하고 네, 그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승점을 자꾸만 드랍하고 있는데, 뭐 이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은 할 수 있겠는데, 이 주전 라인을 좀 확실하게 고정해 가면서 네네네. 그래서 그 선수들 위주로 플레이하면서 꾸준한 경기력을 갖추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었죠. 네네. 주전 라인업이 너무 자주 바뀐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커너스님도 우리 남은 리그 일정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다이렉트 승격이나 승강 프롭에서 승격이나 결국에는 승격하는 거니까 매한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다이렉트 승격을 해야 된다, 다이렉트 승격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요.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승격 경쟁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랜드나 부산이 지금 그쪽도 상황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건 맞아요. 정말 돌진 개찐이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중간에 뭐 이제 여름에 이적 시장도 열리면서 쉬는 시간이 있을 거고, 또 A매치 기간도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준비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승강 프로까지는 가겠지라고 모두들 생각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다이렉트 승격만이 답이다라고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급해지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의미로도 그렇죠.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오히려 아산 같은 팀들이 무섭더라고요. 뭐 아산, 안산, 뭐 충북, 청주 이런 팀들이 더 무섭게 여겨져서 바람이 있다면 저기 지금 언급해드린 이 팀들이 안양 좀 집중적으로 케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고요. 패배한 경기였지만 이날 경기 MOM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너스님부터 MOM 선정해주시죠.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비를 맞으며 응원하신 8,500여 분의 우리 팬들이 MOM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거나 비긴 경기에서 선수 MOM은 선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독한 독설가 나왔네요. 네.
정확하게 8,500명에서 천안 팬들을 빼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8,500여 명. 네, 8,500여 명이죠. 네. 고 이제 강효님께서도 MOM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배한 경기에서 MOM을 뽑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 혼자 뽑아온 것 같아서 되게 민망하고요. 덜 단호박하셔도 됩니다. 네. 이 특별히 잘한 선수도 그렇다고 유달리 못한 선수도 뽑기 어려운 경기여서 맞아요. 네. 네, 이 선정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 이야기도 많이 했고 중원에서 열심히 뛰어준 이종성 선수한테 그냥 수훈 선수를 주고 싶습니다. 좀 더 네.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종성 선수에게 MOM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력 외적으로도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날 염기훈 감독님께서 4월에 감독상을 수상하셨습니다. 4월에 뭐 팀도 무패였고 또 워낙 잘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는데요. 다만 최근 3경기 꼭 승점을 챙겼어야 하는 경기, 이 경기 못 이기고 있고 천안전마저 홈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다들 보셨겠지만 엄청난 야유와 함께 퇴진콜이 나왔습니다. 각자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유하시고 퇴진콜을 하신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저는 먼저 이제 강등 후에 수원의 승격을 위해 염기훈 감독이 최선이었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오라고 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럼 현재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감독 교체가 필요하냐라고 물으시면 그 또한 저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적이나 경기력이 안 좋으면 이제 감독 교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이날 야유를 하시거나 퇴진콜을 하신 분들은 애초에 선임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거기에 대한 또 불만이 또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시즌 중간에 감독을 교체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감독과 팀이 있었나를 생각해보면 저는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사례도 있었죠. 저희 그러니까 뭐 여러 사례를 이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인데 뭐 맨유 팬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이제 맨유가 지금 현재 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이유 중 하나가 퍼거슨 이후에 너무 잦은 감독 교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제 1부 리그를 잔류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감독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저희는 잔류가 아니라 승격을 목표로 하는 팀이잖아요. 저는 이제 승격의 기한을 내년까지 잡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감독 교체하는 거 찬성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승격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감독을 교체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염기훈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디테일이 좀 떨어지긴 한데 그렇게까지 나쁜 축구를 한다고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휴식기도 있고 하니까 전략의 완성도를 조금만 더 디테일을 2%만 더 높였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면 됩니까? 2%면 되겠죠. 안 되면 2%도. 이어서 강유님께서도 이 부분 현장에서 보셨는데 평가 좀 해주시죠. 네, 그 2% 스폰서를 좀 받아야겠네요. 2% 부족하니까. 염기훈 감독에 대한 그 퇴진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저희가 5승 1무 4패, 6승 1무 4패인가요? 6승 1무 4패. 예. 네. 다른 감독이 뭐 팬들이 만족하든 어쨌든 간에 다른 감독이 들어와서 6승 1무 4패였다. 야유는 나와도 퇴진콜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건우스님 말씀대로 이 선임 과정에서의 투명하지 않고 팬들이 의혹을 제기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염기훈 감독은 한 경기 한 경기 패배할 때마다 이런 비난이 나온 것을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쵸. 개인에겐 가혹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수원이 성적이 좀 나빠지는 상황에서 끝까지 팀에 남아준 레전드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로서 염기훈 선수를 너무나 좋아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레전드 선수가 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원스님 말씀처럼 승격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에서 당장 감독을 교체한다기보단 이 감독을 좀 더 잘 경기를 운영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어시스턴트를 좀 더 늘려주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수석 코치를 또 따로 영입을 하던가 지금 현재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네, 오장은 코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오장은 코치가 엄청 능력이 입증된 코치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인 뭐 것도 그렇고요. 네. 네네 어떤 플랜을 짜거나 아니면 선수 관리에 있어서는 좋은 코치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전략 전술 쪽에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채워줄 수 있는 코칭 스태프를 좀 더 영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혁수님 말에 제가 좀 더 이어가자면 장점이 없는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축구가 일단 명확하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실패는 하지만 어쨌든 뚝심 있게 계속 그 축구를 밀고 나가고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본인이 원하는 축구가 현재 우리 팀 스쿼드에 맞는지는 또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더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 뭐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퇴진코를 하셨던 분들이나 이제 야유를 하셨던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그 비판하는 모습, 뭐, 퇴진코를 하는 다 동의하고요. 저 또한 저희 또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 없이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이 이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경기를 하기에도 그렇다고 계속 이끌어 가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지금 이렇게 경기를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앞서서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지금 굉장히 경험이 없는 모습을 어느 정도는 좀 보여주고 계셔서 이런 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저희가 좀 코칭 스태프에도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능한 코치님들이 좀 오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서, 왜냐면 염기훈 감독님이 보여주고 있는 축구에 대한 철학은 어느 정도 명확하다라고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왜냐면 저희도 이 선임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모두 다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뭐 지적하는 상은 아니니까요.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내렸던 경기였는데 비마저 삼켜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프렌테 트리콜로 비 다 맞아가면서 응원하신 서포터 분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뭐 우리 프렌테 트리콜로에 대해서는 더 어떤 미사일구나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는 그런 최고의 서포터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촬영 때문에 테이블석에서 같이 응원하면서 경기를 봤는데 네. 이 테이블석에서 바라보는 트리콜로의 모습은 장관이었고요.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거세게 내리는 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목소리 높이는 우리 지지자들이 우리의 자부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건어스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경기장에 되게 일찍 갔잖아요. 한 6시쯤 네네. 들어서서 경기 이제 자리에 앉은 것 같은데, N석이 그때는 되게 많이 비어 있어서, 야, 확실히 비가 오니까 응원하러 오시기가 비가 오니까, 쉽지 예. 않겠다, 이런 힘들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네. 이게 경기 시간 다 돼가니까 이제 한두 분씩 오시더니 만석이 되더라고요, N석이. 그래서 야, 세상 천지에 이런 팬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골을 먹힌 상황에서도 목소리 높여서 경기 끝까지 응원하시는 걸 보면서 야, 관중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후반전 시작할 때 제가 우산 돌리는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우산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와, 난 그렇게 꽉 찬 우산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놀랬거든요, 이번에. 야, 뭐 빈틈이 없이 그냥 우산을 꽉 찼더라고. 비도 오고 뭐 겸사겸사 챙겼는데 아주 야,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엄청났고, 하프타임 때 제가 강현님이랑 브라이언님이랑 N석 잠깐 들어갔다 왔거든요. 네네. 있어갖고 와, 발디딜 팀이 없어.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비 이렇게 많이 오는 경기면 N석도 많이 비어 있고 좀 한산한 모습이 있었는데, 와, 이거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요번에 저희 브이로그 타이틀도 그거지 않습니까? 팬이 팬을 만드는 팀. 이 팀은 정말 팬이 아니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성적이나 좋은 선수들로도 좀 이어져야 될 텐데 좀 그런 게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어쨌든 비 오는데 정말 이 아랑곳 하지 않고 다 맞고 응원 끝까지 하신 분들 정말 자랑스럽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또 스폰서 시축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 퀸라이언. 이름 거론하기도 참 제가 제 따위가 어려운데 푸마 코리아의 이나영 대표님께서 시축하셨는데요. 뭐 화끈하셨죠? 퀸라이언이라고 우리가 목소리 높여 이름을 외쳤죠. 네. 별말 하고 싶지 않고요. 수원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목소리 높여서 약속하셨으니까, 외치셨으니까 뭐 후원 계약도 넉넉하게 좀 해주시고 또 유니폼도 이번 시즌만큼만 이쁘게 디자인해 주시면 뭐 팬들이 당연히 구매를 할 거고, 그래서 같이 1부 리그 그리고 그 이상의 목표를 이루는 데까지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사실상 종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네, 싶습니다. 권호사님도 이 스폰서 시축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사장이 다 임기가 있을 텐데 본인 임기 끝나면 어떠시려고 그렇게 이제 백지 슈퍼를 그냥 막 날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보면서 역시 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맞아. 푸마 코리아가 수원 팬분들한테 좀 돈줄 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더 때려줘, 더 때려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대신에 이제 작년 같은 이제 강윤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같은 이제 그런 유니폼 만들면 이제 돈줄 아니고 혼줄 나니까 유니폼 잘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푸마 코리아, 특히나 푸마가 우리 수원이 2부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니폼도 잘 만들어 주셨고, 뭐, 스폰서도 계속 동행을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 플래그십 스토어나 이런 것도 계속 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 보면서 아시겠지만, 모 메이저 브랜드들은 뭐 수량 문제나 저래 좀 적인 위치에서 이제 팀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수원과 푸마는 동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예, 오랫동안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왕 같이 하시는 김에 저희 골다방 크루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 있는 신발, 옷 다 푸마로 올 바꿀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축구화가 에보파워 프릭스라고 네. 양쪽 색깔이 짝짝이로 나온 버전. 퓨마의 염기훈 선수가 신던 그 네네. 에보파워 버전을 신고 있는데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든 기다리고 있다는 거 꼭 이 팟캐스트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날 경기 전에 컨텐츠 촬영이 있어서 일찍 모였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이 컨텐츠 제가 아직 공개는 못하겠지만 재밌지 않으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확실히 여유 있게 만나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예. 비만 안 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날씨가 좀 아쉬웠고 다음에도 좀 일찍 모일 수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맞아요.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디아몬트에서 저희 이제 또 촬영하는 거 도와주셨는데 네네. 제가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시그니처 메뉴 중에 뭐 블랙 어떤 커피를 마셨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안 가보신 분들 계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흔쾌히 이 해당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장소를 막 물색하고 있었는데 이제 강윤님께서 급하게 블루하우스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경기장 가까운데 막 찾아보셨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 카페로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드렸는데 처음에는 되게 곤란하실 줄 알았는데 흔쾌히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 장소 고민 안 하고 잘 촬영했고요. 해당 컨텐츠는 지금 건어스님이 또 열심히 편집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꼭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장소 저희에게 도와주신 카페 디아몬트 사장님 네 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 저희 팟캐스트가 팟빵으로도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유튜브가 불편하신 분들은 팟빵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팟빵 이용하실 때 구독도 좀 이렇게 박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건어스님이 팟빵 구독 좀 박아달라고 계속해서 지금 저를 쪼고 있기 때문에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말에 부천을 빅버드에서 만나고 주중에는 아산 원정을 떠납니다. 이 두 경기 모두 다 놓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팀 모두 무시할 수 없는 팀들이죠. 각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부천은 지난 전남과의 경기에서 2명의 선수가 안타깝게 이제 빠져가지고 전력 손실이 있을 거고요. 또 15일날 경기를 하고 나서 토요일날 저희를 만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아마 좀 좋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할 텐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 전환을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상대방이 좀 많이 뛰게 하는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치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부천의 플레이를 보니까 좀 선굵은 축구를 한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전방에 이 루페타라는 용병 선수가 있는데 제공권도 좋고 버텨주는 플레이도 좋고 주력도 빠른 편이라서 또 한 번에 딸깍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수비는 그렇게 견고한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원의 창이 좀 무뎌지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1대0 혹은 2대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산은 이제 1라운드 개막전에 저희가 이기긴 했지만 그때보다는 어려웠죠. 지금 아산의 팀 컨디션이 더 좋은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확실하게 올라온 것 잘해요. 같습니다. 네. 네.
또 이번에는 저희가 3일 만에 또 만나는 거라서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제 토요일날 경기를 하고 화요일날 아산을 또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천전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최대한 빨리 승기를 잡아서 좀 적절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주전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1라운드에 아산전에 뮬리치가 2골 넣었다고 또 뮬리치 선발은 내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좋은 엄청 싫어하는구만. 네. 싫어하진 않는데 네. 뮬리치는 후반에 나왔을 때 더 빛을 발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후반에 뮬리치는 더 강하다. 강효님께서도 이 두 경기에 대한 분석과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의 기록을 살펴봤을 때 부천의 가장 큰 문제는 확실한 득점 자원이 없다는 거더라고요. 바사니와 루페타가 2골씩 기록 중이고 그 외에는 7명의 선수가 1골씩 기록 중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득점 자원이 없기도 하고 없고 네. 또 그것은 확실한 득점 루트가 부재다라는 뜻으로도 이해가 돼요. 또 이제 선수에 또 주목을 해보자면 K2 용병 중에 가장 수위권 용병 중 한 명이 닐손 주니어라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네, 이 유명하죠. 선수가 네. K2에서 여러 팀 머물면서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이 선수가 장점이 분명하지만 또 단점도 분명한 선수라 생각을 해요. 네. 그게 특히 이제 이 선수의 발이 느리다는 게 좋은 면이 있지만 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닐손 주니어를 잘 이끌어내서 그 뒷공간을 공략하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필요한 공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희가 김현 딸깍으로 1대0 알대 영승이 딸깍딸깍 2번 눌러서 2대0 이렇게 좀 이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 네. 닐손 주니어와 수비수 뒷 공간을 좀 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 딸깍 2번으로 2대0 가시죠. 아, 저는 더 좋습니다. 더블 클릭이네요. 더블 클릭. 네, 더블 클릭. 그리고 이제 아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이긴 상대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상대예요. 네네. 기록상으로는 이제 5골을 득점한 강민규라는 확실한 득점 자원이 있고 또 1라운드 저희와의 경기에서도 아주 좋은 활약을 뽐냈던 정마호라는 정마호 신혜아 선수. 선수. 네. 신혜 선수 활약이 좀 매섭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원과 수비로 오가서 활약하는 황기욱 선수도 상당히 훌륭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요주의 선수들이 있어서 좀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아산도 수원에 비하면 객관적인 전력은 아산도 열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했던 어떤 세트 피스나 선수 기용에서의 문제를 조금 더 감독이 세밀하게 보완을 해서 이번에는 퇴장도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잘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윤성 선수 퇴장 조심하시고요. 그렇죠. 친정팀 만난다고 또 저가지 마시고.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부천을 아마 역대 수원이 처음 만나지 않나요? 그 부천 SK 말고서. 그럴 걸. 부천 1995는 아마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난주에 천안도 아마 수원 역사상 처음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2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붙는 팀들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천안 상대로 처음 붙었는데 1패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으로 따져도 역대 전적이 1전 1패예요. 이런 기록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살짝 불안한 거는 꼭 이렇게 다음 경기 전력 분석해서 외국인 누구 조심하세요 저희가 분석해드리면 꼭 그 선수들이 골 넣더라고. 브라이언이 잘못이에요. 이거 좋지 않아. 이게 말을 좀 아껴 써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불안하고 어쨌든 잘 준비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게 티켓팅 성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2경기 모두 티켓팅을 완료는 했는데 부천전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인터파크가 아주 그냥 큰일 하셨습니다. 대답 없는 메아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에러, 인증 오류를 뚫고서 다들 티켓팅 잘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아산전도 제가 티켓팅을 했는데 오늘 회사를 가보니까는 이날 상사분이 회식을 한다라는 청첩병력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머릿속으로 지금 열심히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경기 모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2분 모두 이 경기 다 잡아야 된다. 또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언급해드린 주요 선수들에 대한 체크 염기훈 감독이 듣고 계시니까 그렇죠. 듣고 계시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한번 주시고요. 네, 언제든지 피드백 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승점을 착실히 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일로빈이 돌기도 전에 벌써 4패를 당해서 저희도 충격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벌써 지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조금의 위안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끝으로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의
천안전 한 줄평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 한 줄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님부터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1위 팀인 안양에겐 이기고 최하위권인 성남과 천안에겐 졌잖아요. 네. 그래서 제 한 줄평은 강팀의 승점을 빼앗아 약팀에게 베푸는 의적 불능 의적. 숙일동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의적풀 생각나는데. 네. 숙일동. 네, 이렇게 한 줄평도 남겨주셨고요. 네, 건어스님도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려친 망치에 깨진 것은 호두가 아닌 내 손이었다. 아하.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갈수록 이 준비해 오시는 한 줄평 실력들이 나중에는 이거 책으로 한 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부담돼, 이거 준비하는 거. 힘들어. 너무 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한 줄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승격으로 가는 길 왜 이리 험난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비틀즈의 더 롱 앤 와인딩 로드라는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저작권만 아니었으면 이 노래 틀어드렸을 텐데 아직은 저희가 그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꼭 찾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참으로 멀고도 험한 승격의 길 골다방 크루는 끝까지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경기 잊어버리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